올해부터는 리츠 같은 상품군들이 퍼포먼스를 조금 이제 내기 시작했다. 그 FF4라는 항목이 있는데 늘면 좋은 거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리츠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리츠는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 펀드와 ETF 시리즈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리츠 펀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글로벌 리츠 전문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글로벌 리츠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가 뭔가요?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회사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를 하고요. 그 부동산을 신탁으로 쌓아놓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배당의 형식으로 분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을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형태로 받게 되나요? 현지 통화로 배당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분기 단위로 해서 배당을 수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리츠 투자가 좋은 이유, 장점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새 글로벌 경기 변동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부동산이라는 게 또 하나의 안전자산이기 네.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기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이자 비용 절감이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생겨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리츠 투자가 굉장히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호황인 것과도 연관이 되나요? 부동산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돌아간다. 2016년 정도부터 미국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대표적으로 오르지 못한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금속하고 부동산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시장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이런 과정을 해서 경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회사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많이 이제 내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들도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군 쪽에 자금이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안전자산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올해부터는 귀금속이나 리츠 같은 상품군들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조금 이제 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글로벌 리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리츠보다는 글로벌 리츠를 지금 봐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죠? 국내에 상장돼 있는 공모형 리츠의 시가총액은 한 1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리츠의 시가총액이 하나로 했을 때 한 1200조 원 정도. 1200조. 미국 전체 시장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하나의 좀 섹터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섹터라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리츠에 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좀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츠들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는 글로벌 리츠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국은 이제 금융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미국 리츠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츠에도 다양한 섹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가 있죠? 보통은 이제 나눌 때 오피스 빌딩, 산업용 부동산, 그리고 리테일, 상업용 부동산들, 호텔, 헬스케어 쪽들이 있고요. 혼합형이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을 조금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런 리츠들이 존재를 하고요. 특수형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른 통신탑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형 창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리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 자체가 조금 이제 둔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시장을 보고 있어서 헬스케어 쪽 리츠들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전자상거래 공룡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리테일적 부동산들은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리츠 투자에서 어떤 요소를 가장 먼저 봐야 될까요? 리츠라는 게 결국은 임대 부동산을 운영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임대 부동산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공실률일 겁니다. 공실률. 뭐 어쨌든 내가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주고 있는데 빈방이 많으면 내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런 공실이 많은 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비율을 얼마나 일정하게 오랫동안 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뭐 리츠라는 게 특히 공모형 리츠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공실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뭐 각 나라의 거래소에서도 볼 수 있고요. 네. 홈페이지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더 투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매 분기나 뭐 매월마다 하는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자본 환원율이라든지 뭐 FFO, 조정 운영 수입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런 용어들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투자자분들이 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츠를 판단하는 좋은 이제 지표가 FFO라는 게 있어요. 이게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의 약자고요. 네. 쉽게 말하면 니네들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출에서 감가상각한 거 다 제할 거잖아요. 근데 FFO는 나온 비용에서 다시 이제 감가상각을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니네가 이번 분기에 번 돈이 얼마냐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FFO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매 분기마다 늘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리츠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자본 환원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부동산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얼마에 샀는데 여기서 1년에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수익률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리츠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3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지금 시기에는 약간 불황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졌어도 조금 크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꾸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오메가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요양병원 시설을 운영하는 리츠입니다. 요양병원 시설. 네, 뭐 쉽게 말하면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면서 뭐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케어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한 건물보다는 약간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좀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주형 개념으로.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런 요양병원 시설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일단은 어느 나라나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서 사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좀 성장을 할 거다. 이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약을 두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의 병상수를 넘어가지 않도록 나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조금 뭐 선점 효과라는 게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메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요양병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네.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죠? 오메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네. 좀 큰 회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메가 헬스케어 최근 이슈 뭐가 있을까요? 그 트럼프 케어를 통해서 그 보조금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안 좋은 업체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오히려 좋아졌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요양병원 한 리츠들도 굉장히 큰 업체들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초에 어느 한 이제 리츠를 또 인수를 해서 합병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8월 달에 오메가 헬스케어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서 3억 불 정도의 자금을 모았고요. 그리고 또 채권 발행을 한 5억 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억 불 정도의 8억 불. 예, 자금 여력을 좀 확보를 해놨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 자금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 뭐 그런 발표는 없었지만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동산 확장이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러면 아마 주가도 굉장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자금을 확보하게 됐으면 배당도 수익률이 좋은 편인가요? 배당 수익률은 오메가 헬스케어가 한 6% 정도의 6%, 배당 수익을 네.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제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조금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부동산을 편입을 하게 되면은 배당은 나쁘지 않겠지만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메가 헬스케어 리스크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요양병원 업체들의 지속성 여부 그런 것들이 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얼마 전에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그런 몇몇 업체들이 도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메가 헬스케어가 그런 사건들을 겪었어요.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가 도산을 하면서 정리가 됐군요.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순간적으로 공실이 생긴 거지 부동산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재편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얘네들의 포트폴리오가 좋아졌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들을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이제 나라의 정책이죠. 내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아마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아마 다른 후보가 되든 요양병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보통 60대 이상의 백인 노인층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지자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건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또 간과할 수는 없고요. 뭐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소개하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미국에서 개인형 창고를 운영하는 리츠인 내셔널 스토리지 어필리에이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창고를 운영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외곽 도시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하나씩 세워놓고 네, 창고 맞아요. 임대 네. 이런 거 한 번씩 보셨을 네, 거예요. 네, 봤습니다. 예, 그런 것들 이제 개인들이 많이 운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점점 도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짐들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도 집이 비싸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제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집들을 막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짐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개인형 창고에다가 넣어두고 그걸 운영하는 애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페이를 주고 이용을 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공유경제 분야 중에 하나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하나의 이제 창고를 여러 사람들이 쪼개서 쓰면서 그렇죠. 또 하나의 공유 경제가 탄생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새 이 개인형 창고 리츠들이 뜨고 있는 이유는 네. 사실은 이제 IT의 발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창고를 열고 닫는다든지 점점 더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있는 빌딩에 쓰지 않는 짐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정말 내 집 드나들듯이 뭐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성장성은 돋보이는데 아무래도 아무나 운영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약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나 운영할 수 있던 것들을 이런 이제 리츠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재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리츠 요 지금 내셔널 스토리지 어플리에이트 같은 종목은 부동산만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창고를 서비스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같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얘네들이 갖고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걔네들하고 이제 동업을 하거나 원래 이제 좀 창고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뭐 합작법인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애들의 것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편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규모는 한 4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창고형 부동산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거의 50조 가까운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네요. 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네, 배당 수익률이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배당은 한 3.7% 정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쪽을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보다는 사실은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주가 흐름, 네, 예상이 많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에서 알아봐야 될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워낙에 조금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후발주자로서 조금 공격적으로 가는 게 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부채 비율 같은 걸 얼마나 잘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뭐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개하실 종목 어떤 거죠? 미국의 GNL 글로벌 넷 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럼 글로벌 넷 리스면 글로벌 전체 투자는 리스인가요? 미국의 50% 정도 50%, 그리고 네. 유럽 쪽이 50%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에서도 그 국가 투자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등급이 제일 높은 나라 7개 정도가 있습니다. 7개 정도. 예, 거기에만 이제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면요? 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황일 때 굉장히 주목을 받는 두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스케어 섹터. 헬스케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이제 리츠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세일즈 앤 리스백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에게 컨택을 해서 뭐 니네가 가지고 있는 본사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한테 팔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사서 너희한테 다시 임대를 해줄게. 네. 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세일즈 앤 리스백입니다. 이 방식이 그럼 불황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다시 임대를 주는 거다 보니까 보통은 5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해요. 장기 계약.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의 캐시플로우가 이미 확보가 되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보통 금리 인하 시기나 불황이라는 게 찾아오면 보통은 3년에서 5년 정도 시기가 이제 사이클적으로는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3년에서 5년 동안에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캐시플로우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기간 동안 보통 금리 인하를 하게 되니까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내가 100이라는 돈을 벌어도 이자 비용을 내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불황에는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이 또 성장성도 있는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글로벌 렐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운영한 리츠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후발주자에 속하는 후발주자. 애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한 10% 정도 주는 굉장히 많이 주는 리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주고 있나요? 예, 뭐 지금까지는 조금 안정적으로 주고 있었는데 네. 작년부터 사실은 얘네들이 부동산을 좀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네 시가총액이 한 2조에서 3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작년에만 한 4억 달러 정도 그리고 올해도 한 2억 달러 정도의 부동산을 인수를 했고요. 이제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좀 했었고 그리고 뭐 채권 발행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보다 이 실제적으로 나간 돈이 한 번 정도 많아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월배당에서 분기배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기배당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자금 여력이 조금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 정책을 변경하면 사실은 월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금 조정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섹터는 어떤 섹터로 이루어져 있죠? 보통은 산업용 부동산 위주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본사 건물과 그리고 뭐 공장 부지라든지 그리고 기타 이제 산업용 시설들을 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이점이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읽힐 수 있나요?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이라는 거는 네. 가장 큰 장점이 공실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애들한테 건물을 사서 다시 임대를 준 거기 때문에 이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의 리츠들은 보통 99% 이상의 굉장히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운용되는 글로벌 리스 유의점은 없나요? 일단은 뭐 최근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좀 매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우려감을 좀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이 종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S&P 스몰캡 6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로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는 또 패시브 자금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시장 상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떨어졌을 때 다른 리츠들은 좀 상관이 없이 간다면 그 GN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시장 상황을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네, 글로벌 넷 리스까지 포트폴리오 구성 3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리츠는 결국은 이제 리츠라는 법인이고요. 그 법인의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 주식,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을 사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포트폴리오 구성과 함께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소개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리츠 시장이 조금 이제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아마 리츠에 대한 투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츠는 해외에서는 특히 연금 자산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고 고배당이기 때문에 연금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보험사들 그런 이제 자금들도 굉장히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뭐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보통 이제 주식하고 채권 위주로 구성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이에 리츠는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외 채권을 시작으로 주식, 펀드, ETF 그리고 리츠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유돈케어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투자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아쉽지만 유돈케어 시리즈는 여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혹시 궁금하신 투자 상품이나 해외 투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돈케어를 진행하면서 저 역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더 좋은 기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